10년 동안 못생긴 목소리라고 비난받던 한국인이 그래미 트로피 들고 전 세계 음악 산업을 무릎 꿇린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거든요. 제니퍼 허드슨이라는 이름 다들 아시죠? 드림걸스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받고 그래미까지 석권한 미국 음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니퍼 허드슨이 자기 쇼에 한국계 미국인 가수를 초대해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장면이 최근에 방송됐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이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스토리를 들으면 진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제니퍼 허드슨이 이재님의 업적 리스트를 하나하나 읽어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 노래 골든이 스트리밍 횟수 10억 회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10억이요. 숫자로 쓰면 10억 회거든요. 이게 얼마나 미친 수치냐면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정도인데 그중 10억 명이 이 노래를 들었다는 소리잖아요. 그것도 K-팝 노래를 말이죠. 그리고 빌보드 차트에서 무려 18주 동안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18주요. 빌보드 핫백에서 18주 1위라는 건 음악 산업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거의 반년 가까이 정상을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기록한 영화가 됐어요. 넷플릭스 역사상이요. 오징어 게임도 뚫고 기묘한 이야기도 뚫고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구독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님 본인은 K-팝 아티스트 최초로 그래미상을 거머쥐었고요. 골드는 K-팝 노래 중에서는 처음으로 오스카 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골든 글로브에서 최우수 주제가상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죠. 제니퍼 허드슨이 이 리스트를 읽으면서도 본인이 더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한 사람이 이룬 업적이 맞냐는 듯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역사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업적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제 님은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며 사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을 정도로 얼떨떨하다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이 겸손한 태도가 더 감동적인 거예요. 전 세계를 평정한 사람이 아직도 자기 자신의 성공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여기서부터예요.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니퍼 허드슨이 처음부터 이 영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현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님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었다는 거였죠. 사실 아무도 이런 성공을 기대하지 않았대요. 그냥 제작진과 배우들 모두가 이 작품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저 영화 자체에 온전히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제 님이 강조한 지점이에요. 공동 감독인 매기 강과 크리스 에프란스가 만든 이 창작물을 통해 한국의 모습을 최대한 진실하게 담아내고 음악을 훌륭하게 만들며 캐릭터들이 성장하는 서사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데에만 전념했다는 거죠. 그 결과 한국이 영상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묘사됐고 전 세계 팬들이 한국의 실제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할리우드에서 아시아를 다루는 방식이 그동안 얼마나 왜곡되고 스테레오타입에 갇혀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동양인 캐릭터는 항상 무술을 하거나 수학을 잘하거나 악센트가 이상한 조연으로만 나왔잖아요. 근데 K-팝 데몬 헌터스는 한국을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담아냈고 그게 전 세계 관객들한테 먹혔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영화 한 편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문화가 더 이상 서구의 필터를 거쳐서 왜곡될 필요가 없다는 걸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님이 그래미상을 받았을 때의 소감을 듣는데 이 부분에서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녀는 아직도 그 순간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수상 이후에 그것을 충분히 곱씹어 볼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쁘게 지나갔기 때문이래요. 본인이 상을 받는 영상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정말 나인가 싶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진다고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겸손한 태도예요. 그래미는 세계 음악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시상식이잖아요. 1959년부터 시작된 이 어워드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의 투표로 선정되는데 여기서 상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인기가 많다는 게 아니라 음악적 완성도와 예술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K-팝 아티스트가
그것도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간 한국계 미국인이 이 상을 받았다는 건 케이팝이 더 이상 틈새 시장의 음악이 아니라 글로벌 메인스트림의 중심에 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동적인 부분은 여기서부터예요. 이제 님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녀는 인생의 절반 정도를 한국에서 보냈고 미국에서 자라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공유했거든요. 예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조차 잘 몰랐던 시절이 있었대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북한에서 왔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럴 때마다 농담 섞인 진담으로 아니라고 북한에서 왔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답하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글픈 현실이었는지 아시겠어요? 불과 15년 전만 해도 미국인들한테 한국은 그냥 전쟁 중인 나라, 북한과 헷갈리는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노래 듣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어 배우잖아요.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어린 시절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K-팝을 듣는다고 이상한 애 취급했대요. 왜 영어도 아닌 노래를 듣냐, 중국 노래냐, 일본 노래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K-팝이 이제는 그래미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인정받고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골든의 한국어 가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한국어 가사를 외국인들이 따라 부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언어학적으로 한국어는 교차어에 속하고 영어나 중국어처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건 단순히 멜로디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가사가 담고 있는 감정과 메시지에 공감했다는 의미거든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님은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는 없으며 이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문화적 대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꿈만 같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적 대표성이요. 이 단어가 얼마나 무게감 있는지 아세요? 할리우드에서 아시아계 배우들이 주연을 맡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아시아계 음악가가 메인스트림 차트를 장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해보면 이제 님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재능이 빛을 발한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거든요. 제니퍼 허드슨은 특히 지금 시기에 모든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인종 갈등과 문화 충돌이 심해지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음악이라는 예술이 그 모든 경계를 허물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현재 골든과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모두 아카데미 상 후보에 올라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재님은 영화의 삽입곡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설명했어요. 그 노래가 대중적인 팝 음악으로서 홀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영화의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도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했기 때문이래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영화 음악이라는 게 단순히 배경에 깔리는 사운드 트랙이 아니라 내러티브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영화 음악 이론에서는 이걸 다이제틱 사운드와 논다이제틱 사운드로 구분하는데 골드는 영화 속 세계 안에서 캐릭터들이 직접 부르는 노래인 동시에 영화 밖에서도 독립적인 히트곡으로 기능해야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영화 음악은 영화와 떼어놓고 들으면 힘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골드는 영화를 안 본 사람들도 들으면 가슴이 뛰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재님은 노래의 모든 단어, 모든 멜로디 하나하나에 아주 구체적인 의도를 담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골든의 멜로디가 고음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매기강 감독이 조금 더 희망차고 상향하는 느낌의 멜로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결과물이었대요. 음악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ascending melody, 즉 상승하는 멜로디 라인은 희망, 성장, 승리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거든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이나 퀸의 구이, Are the Champions 같은 곡들도 클라이맥스에서 멜로디가 올라가면서 청중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잖아요.
이런 디테일한 설명을 듣다 보면 이제 님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치밀한 계산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녀는 작곡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대화는 이제 님의 개인적인 연습생 시절로 넘어갔는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녀는 K-팝 스타가 되기 위해 무려 10년 동안이나 연습생 생활을 했대요. 10년이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대학 입학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청소년기 전부를 연습실에서 보낸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이제 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단순히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 옆길로 계속해서 휘청이는 힘든 여정이었대요. 당시 그녀의 꿈은 K-팝 아이돌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당시 K-팝의 트렌드와는 잘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K-팝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획일화된 미적 기준을 강요하는 면이 있거든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한국 기획사들이 선호했던 여자 아이돌의 보컬 스타일은 대부분 맑고 깨끗하고 청순한 이미지였어요. 고음역대를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면서도 맑은 음색을 유지하는 게 표준이었죠. 그런데 이제님은 음역대가 낮고 목소리에 특유의 거친 질감이 있었어요. 허스키한 음색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허스키 또는 raspy voice라고 하는데 성대가 약간 두껍거나 불규칙하게 진동할 때 나오는 소리예요. 재즈 보컬이나 소울 음악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오히려 개성으로 평가받지만 당시 K-팝 시장에서는 결점으로 취급받았던 거죠. 심지어 고음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도 잘 몰랐던 시절이었대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제님이 연습생 시절에 제니퍼 허드슨의 노래를 연습하며 실력을 키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녀는 한국의 유명 기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생활을 할 때 동료들 사이에서 제니퍼 허드슨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대요. 왜냐하면 제니퍼 허드슨이야말로 허스키하면서도 파워풀한 목소리의 대명사거든요. 소울 음악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팝 감성을 담아내는 보컬리스트의 교과서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제님은 제니퍼 허드슨의 대표곡들을 연습하면서 자신만의 보컬 스타일을 개발했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스타일이 당시 한국 기획사들한테는 먹히지 않았던 거죠. 한국에서는 거부당한 목소리가 나중에 할리우드에서는 가장 큰 무기가 된 셈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제니퍼 허드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영광이라며 즉석에서 한 소절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제님은 전설적인 가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당황하며 쑥스러워했지만 이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10년 전 연습실에서 혼자 제니퍼 허드슨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울었을 그 소녀가 지금은 제니퍼 허드슨 본인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영화 같은 인생 아니에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간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이후 이제님은 본인을 가수로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 작곡가로 먼저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저없이 100% 작곡가라고 답했어요. 사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 굉장히 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소속사에서 방출된 이후에 내 목소리는 정말 못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거칠다는 지적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 K-팝 연습생 시스템의 잔인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은 매년 수천 명의 지원자 중에서 극소수만을 선발해서 연습생으로 키우는데 이 과정이 정말 치열해요. 연습생들은 매주, 심지어 매일 평가를 받고 조금이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바로 계약 해지당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시스템이냐면 어린 나이에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매일같이 너는 부족해. 너는 안 돼라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이제 님도 그런 환경에서 10년을 버텼던 거죠. 그리고 결국 소속사에서 계약이 해지됐을 때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대요. 자기 목소리가 못생겼다고, 자기는 가수가 될 수 없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 목소리를 당시 그녀는 부끄러워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 감독들이 그녀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제안했을 때도 정말 제 목소리가 괜찮겠느냐고 취향이 독특하시다고 되물을 정도였대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녀에게 노래란 자신의 가사를 전달하고 노래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작사, 작곡은 본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테라피와 같은 존재라고 깊은 애정을 드러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님에게 음악은 생존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연습생 시절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유일하게 그녀가 숨 쉴 수 있었던 공간이 작곡이었대요. 자신의 감정을 가사로 적어내려가고 그걸 멜로디에 담아내는 과정이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던 거죠. 음악 치료학에서는 이걸 expressive therapy라고 하는데 자신의 내면을 예술로 표현하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님의 음악은 단순히 상업적 성공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녀의 삶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골든이라는 곡도 사실 그녀가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쓴 곡이래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노래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 가사에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런 이제 님의 고백에 제니퍼 허드슨은 따뜻한 조언을 건넸어요. 전설적인 가수인 스티비 원더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제니퍼 허드슨은 공연할 때 가끔 관객들의 눈을 직접 쳐다보지 않고 관객석보다 조금 높은 곳을 응시한다는 팁을 전해주었어요. 관객과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싶어지는 자신의 성격 때문에 공연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웃음을 주었죠. 이게 실제로 퍼포먼스 심리학에서 쓰이는 기법이에요. 무대 공포증이나 긴장을 극복하기 위해 시선을 특정 지점에 고정하는 거죠. 관객과의 아이 컨택은 중요하지만 너무 집중하면 오히려 긴장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프로 가수들은 관객석 뒤쪽이나 조명 같은 특정 지점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님은 사실 무대 경험이 거의 없다는 놀라운 사실도 털어놓았어요. 지미 펠런 쇼에서의 공연이 그녀의 생애 첫 정식 공연이었고 그전에는 8년 전 오빠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른 것이 전부였대요. 8년이요. 그 사이에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영화 음악을 작곡하고 넷플릭스 최고 히트작의 주제가를 만들었는데 정작 무대 경험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미 펠런 쇼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공황 발작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아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을 쉴 수 없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하는 상태거든요. K-팝 연습생 시절 무대에 서보지도 못하고 계약 해지당했던 트라우마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 최고의 토크쇼 무대에 선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제니퍼 허드슨은 지미 펠런 쇼에서의 모습은 정말 완벽했다며 그녀를 격려했어요. 그리고 무대에서 긴장이 될 때는 오직 관객들이 보내주는 사랑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했죠. 관객들은 그저 당신과 함께 노래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할 뿐이니 혹시 가사를 잊어버리더라도 마이크를 관객 쪽으로 넘기면 된다는 실전 노하우를 전수해주기도 했어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거든요. 완벽한 공연이란 건 없어요. 실수할 수 있고 가사를 까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 관객과의 연결을 잃지 않는 거죠. 관객들은 완벽한 공연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공연을 원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K-팝 그룹 헌트리스가 실제 그룹으로 활동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제님은 본인 스스로 한 번도 이 그룹을 가상의 그룹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영화를 통해 데뷔했을 뿐 그저 아주 독특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소개된 진짜 K-팝 그룹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발상이에요. 전통적으로 아이돌 그룹은 기획사에서 멤버를 선발하고 연습생 과정을 거쳐서 쇼케이스를 통해 데뷔하잖아요. 근데 헌트리스는 넷플릭스 영화라는 전 세계 2억 명 이상이 볼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데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마케팅이에요. 일반적인 아이돌 그룹이 인지도를 쌓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헌트리스는 영화 하나로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은 거죠. 매기 강과 크리스 에프란스 감독이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정말 천재적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K-팝의 전설적인 프로듀서인 테디와 더 블랙 레이블에서 함께 작업했다는 사실도 밝혔어요. 테디요, 빅뱅의 거짓말, 하루하루부터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킬 디스, 러브 같은 메가 히트곡들을 만든 그 테디 말이에요. 테디는 K-팝 프로듀싱의 역사를 다시 쓴 사람이거든요. 그의 음악적 특징은 강렬한 비트, 중독성 있는 후렴구, 그리고 힙합과 팝을 완벽하게 융합한 사운드예요.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는 K-팝의 공식이 됐죠. 그런 테디와 함께 작업했다는 건 헌트리스의 음악이 단순히 영화 OST 수준이 아니라 실제 K-팝 차트를 석권할 수 있는 퀄리티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예요. 이재님은 블랙핑크와 빅뱅 같은 대단한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만든 곳에서 함께 작업하며 K-팝 아이돌을 위한 곡을 썼던 경험이 헌트리스의 음악적 뿌리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크나큰 영광이라는 말로 인터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